지난 시간에 오행에 대해서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해서 한자로 설명드리는 걸 했어요. 이제 목이라는 글자는 이것이 기준점이 돼서 땅을 뚫고 뿌리가 올라가는 형태라고 했고, 화라는 것은 나무와 불꽃을 상징하는 한자 조합이라고 했고요. 얘는 토예요. 그러니까 토가 위로 올라간 모양이 토고, 지면을 경계로 위로 올라간 토를 말하고요. 이 금이라는 글자는 갑골문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고 후천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다. 연통을 형상화한 글자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시켜야 쓸 수 있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오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는데 오늘은 이 목화토 금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상징들이 있어요. 이 상징들은 사실은 외우셔야 되는 건데 사주를 외우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고요. 이 목, 화, 토, 금, 수는 항상 모든 오행을 토를 기준으로 얘들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토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따로 놓는 게 아니라 토는 중간자, 그 다음에 조절자, 그 다음에 중개해 주는 거, 전환해 주는 거, 모여 있는 장. 그래서 얘는 토에는 이 장에 문장할 때 장이거든요. 이 장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장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모여 있는 두 속성을 말해요. 시, 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토 안에는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토라고 합니다. 이 토를 중심으로 목화라는 오행, 목이라는 오행, 화라는 오행, 그 다음에 금이라는 오행, 수라는 오행이 어떻게 관계하는지 요 과정을 살펴보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어렵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쉽고요. 나무네, 나무로 토를 파냈네, 이 정도로 하면 쉽다 이러는데 한편으로 유치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고 꼬아지고 나중에는 토하고 목이 구분이 안 돼요. 뒤집어 놓은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성숙이 되시고 이제 깊이가 생기십니다. 이 오행을 이해를 할 때는 미리 써놨는데 여기에 한 카테고리로 제가 해놨어요. 계절, 방향, 색깔. 요거를 한 카테고리로 넣었거든요. 이 오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운, 어떤 상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착안했을까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만든 옛날 사람들이 목이라는 오행을 어디에서 착안해서 만들어냈을까? 저 상징을 왜 만들어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계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목이라는 계절은 봄을 얘기합니다. 봄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봄의 기운을 말하니까 봄에 그 세상의 색깔이 어때요? 푸릇푸릇하죠. 그럼 이제 외운 거예요. 계절은 목이니까 봄을 말하고요. 색깔은 푸릇푸릇이라고 좀 시적인 표현을 쓸까요? 한 글자로 쓰면은 뭐 초록색, 파란색, 뭐 이런 청색 이런 계통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얘는 뜨거울 때가 아니에요. 봄은 선선하고요. 공기가 막 좋고 개운한 어떤 시간을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의 시간을 표현을 하는 게 방향으로 딱 해가 뜨기 전이거든요. 해가 뜰 때쯤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뜰 때쯤의 방향, 해가 뜨는 방향을 봄의 방향이라고 해서 동쪽이라고 해요. 요게 한 카테고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가 봄에 태어났거나 혹은 내 사주에 목이 있거나 이러면 나는 어떤 기운이 주로 지배를 하겠어요?
봄의 푸릇푸릇한 동쪽, 해가 뜨는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 이 기운이 나를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봄이 됐을 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봄이라는 계절이 됐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생각할까요? 여름에 뭘 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봄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나는 굴을 파고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 마음이 어때요? 나 이제 뭘 하고 싶다. 뭘 잘 해봐야겠다. 이런 푸릇푸릇한 상태가 된다. 마음이 싱그럽고 뭔가 희망찬 이런 설계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 뭐냐면 이 성품, 인이에요. 그래서 인은 어질다도 되지만 공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인이 뭐냐 물으면은 너가 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공자가 주로 제자들하고의 그 학습 방법이 묻고 대답하는 거를 하고 설명을 할 때도 제자의 그 정도에 맞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마 육신으로는 상관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자가 만약에 소를 잡는 백정이라면 이 백정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이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얘기해 주시고 음악을 하는 친구라면 음악의 언어로 말을 했어요. 음악을 되게 잘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인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인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두 명이 기대어 있는 거예요. 괜히 기대겠어요. 뭐 하려고 기대겠죠. 그렇죠? 뭘 하는지는 비밀입니다. 사랑 또는 어지름, 인자함 또는 배품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요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 목이라는 오행을 연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목은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 땅을 뚫고 나오는 이 힘은 봄의 기운과 같고 그것이 상징하는 색깔은 청색에 가깝고 그 방향은 동쪽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품, 그때 태어난 사람들,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품은 어지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이제 한 카테고리로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목이라는 거는 맛도 있어요. 목의 맛은 무슨 맛? 선생님 짠맛, 쓴맛, 신맛, 단맛 뭐 좋아하세요? 내가 맞춰볼까요? 신맛. 그쵸? 신맛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약간 쓴맛도 좋아하시네요. 네. 단맛은 조금 덜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합니까? 있네요. 토가 있네요. 네, 네. 단맛 좋아합니다. 기토가 있으시네요. 단맛 좋아합니다. 신맛을 먹으실 선생님은 신맛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내 사주에 있는 오행으로 맞추는 거예요. 자, 목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맛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신맛에 이 목이 대표하는 것이 신맛이에요. 우리 저기 피디님은 목이 없으시니 신맛을 좋아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찾지 않죠. 신김치가 좋아요? 겉절이가 좋으세요? 겉절이죠. 네, 이렇게. 자, 이게 상담할 때 저는 가끔 써먹습니다. 겉절이만 드시지 말고 신김치도 좋아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단 말이죠. 이제 상담을 부드럽게 하려고 이런 쓸데없는 것. 근데 이게 쓸데없는 것인데요. 신맛을 너무 찾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목이라는 이 장부, 이거는 장기를 말해요. 장기를 말하는 건데 요거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목이 해당하는 건 간, 담도 이런 쪽에 해당이 돼요. 간이나 담도 또 요게 문제가 되면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봄에 태어나거나 목을 갖고 있으신 분이 만약에 신맛을 유난히 찾는다던가 혹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눈이 침침해진다든가 혹은 성질을 와락와락 내신다던가 하면 병원을 가셔서 간장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의학에도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 뚫고 나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가 우렁찬 특징도 있고 또 하나 성질이 굉장히 버럭합니다. 근데 이 버럭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목기가 너무 승해서 너무 이제 올라가서 조절이 안 된 거니까 이럴 때는 화병이라는 어떤 병이 걸리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내려놓고 많이 걸으시던가 그게 조절이 안 되신다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아냐면 눈이 살짝 침침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피부 소양증이라고 그래서 피부가 살짝 가려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목기가 문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병원을 가시던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상을 제가 가장 나중에 합니다. 물상, 목의 물상은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나무, 목, 그쵸? 물상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간목은 큰 나무요, 을목은 화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나무의 기운과 기상을 지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그 한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자입니다. 왜냐하면 철기 시대가 되기 전에는 모든 중요한 재료는 다 나무에서 썼어요. 철기가 도래하면서 나무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지. 집을 지을 때도 나무, 그릇, 나무, 종이, 나무, 뭐든지 다 나무에서 했고 가장 중요한 재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를 이제 나무를 쓰고요. 이 나무에 또 배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선천수와 후천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요. 이 숫자에 관계된 거는 조금 뒤로 하고 알고만 계세요. 후천수를 알려드립니다. 보통은 이 후천수를 사주풀이에 응용하기도 하는데 이 응용법은 제가 초창기에 많이 썼어요. 주로 어디에 썼냐면은 연봉 빚, 돈 있잖아요. 돈을 얼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다가 좀 해보고, 장난삼아 로또 번호 하는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잘 뽑았거든요. 한 20개 정도를 뽑아보니까 나와요. 45개의 숫자 중에 제가 한 개 다 나오기는 했는데 맞추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 머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천수로 다 했어요. 왜냐면 후천과 선천이라는 건 후천은 우리가 만들고 선택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고 선천은 그냥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다른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후천으로 우리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에는 3이 있고요. 하나 또 있는데 3 들어가면은 혹시 뒤에 뭐가 올까요?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섰다라고 하죠. 이거 이제 민속화. 아십니다. 네. 38 꽝땡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화로 갑니다. 화라는 기운은 뜨거워요. 이거는 누가 말을 안 해도 뜨거워요. 그러면 계절 중에서는 언제가 뜨겁죠? 여름이에요. 그 여름 뜨거울 때 우리 표현하는 거를 이 세상을 어떻게 보죠? 불이 타고 있으면 빨갛게 타오른다 하죠. 그러면 벌겋죠. 자,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게 빨갛게 타오르는 요 방향. 그러면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뜨거운 것. 지구가 뜨거우려면 북쪽으로 가야 될까요? 남쪽으로 가야 될까요? 남쪽으로 가야 되죠. 이제 외웠어요. 외우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화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물상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나무가 아니라 화는 물상으로 보통은 예, 뭐 태양, 뭐 우리 또 정화 촛불 빼놓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물상 이놈의 촛불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숫자는 여기는 숫자가 2하고 7입니다. 자, 화라는 게 여름하고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으로 쓸 거. 그 다음에 남쪽에 이 방향이 있고 그 기운이 뭐 맺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촛불이나 태양과 같이 열이나 빛이 되는 존재를 화라고 하고요. 이 화는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예라고 했어요. 이게 예절할 때 예거든요. 그런데 화가 왜 예절이 될까요? 화는요, 다 불로 집어삼키죠. 다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안 갖추면 집어삼킨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외우면 편하겠네요. 이제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고 앞다투어 피어오른다라 그래요. 화는 속성이 불꽃이 제멋대로 넘치거든요. 장작이 있는데 화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작에 의해서 앞다투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장작이라고 해서 불꽃이 더 빨리 피거나 더 높이 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 개념 없이 화는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의 순서를 갖춰서 예를 다해라. 그래서 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시거나 사주에 화가 있으신 분들은 예의, 애티튜드를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면 화가 있으신 분들 이제 사주에 보세요. 여름에 태어나거나 일간이 병화정화이신 분들은 처음에 딱 오자마자 문 열고 인사부터 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책상 있죠? 책상 의자를 딱 집어넣고 가십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걸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상을 집어넣고 딱 가신 순간 아, 저분은 사주에 화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이제 지적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늘 이제 만물 사주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분들은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한테 태도로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뭘로써 자기의 인품이나 고매한 정신으로 사람들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토라는 것은 만물이 모여들잖아요. 만물이 모여들어서 토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화도 비밀을 얘기하고요. 목도 비밀을 얘기하고 금도 비밀을 얘기하고 수도 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품는 게 누구냐면 토예요. 그래서 토한테 필요한 덕목은 뭐가 되냐면 믿을 신이 되는 거예요. 토한테 필요한 덕목은 믿을 신이 됩니다. 이 후덕하다라고 그래요. 인자하고 후덕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를 가지신 분들이나 사주에 또는 토가 있으신 분들이 이 인자하고 후덕한 느낌을 안 품으시면, 안 풍기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지 못해서 고유의 쓰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토는 믿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게끔 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풍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은 토라는 것은 계절이 없고요. 각 계절의 끝부분 간절기라고 하죠. 사이간자예요. 간절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기에는 봄의 끝, 그 다음에 여름의 끝, 가을의 끝, 겨울의 끝,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사이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는 들은 말을 입 밖에 안 내야지 장점인 거예요. 그런데 들은 말을 입 밖에 안 내는 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보를 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쉿 했을 때는 얘가 장점인데요. 반대로 토한테 정보를 캐내야 될 때는 세상 답답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토라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 특징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는 너무나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색깔이 노랑이에요. 황색, 누렁색. 그 다음에 방향은 얘는 가운데라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좀 전문 어떤 용어로는 구진이라는 말도 씁니다. 중앙이란 말도 쓰고 구진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 책을 읽다가 구진 이런 말이 들어오면 아 토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맛 안 했네요. 하고 집어넣을게요. 자, 누런색 음식에서 노란 빛이 들어요. 이렇게 띄고 있어요.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네. 노란 빛이 드는 음식은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면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들은 위나 또는 비장 또는 췌장도 포함이 되는 게 이 단맛을 조절하는 거예요. 단맛이 땡기면 밥이 당 땡긴다고 그러죠. 밥맛이 이렇게 단맛이 땡기면 밥을 먹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토는 담는 거니까 또 많이 담아가지고 위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이 위나 비장, 췌장 뭐 이런 쪽에 관계가 돼 있는데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못 먹는 것도 토예요. 토한테는 위기능장애 이런 거를 섭식장애라고 그래요. 섭식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고요. 간혹 가다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먹뱉하는 어떤 장애라고 하죠.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아나 이게 이제 뼈말라 요새 유행이잖아요. 이게 뼈말라 이런 것처럼 아주 극도의 거식증 같은 증상 이런 거 이제 프로아나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으로 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주에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의 사주에 이렇게 봤을 때 토가 있는데 뭐 무토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이 그 어떤 스트레스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말해요. 나이가 들면 좀 스스로 조절하는 면이 있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춘기가 올 때쯤 고등학생 때까지는 토가 있다면 얘한테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 병증으로 먹고 토하거나 못 먹고 하는 스트레스성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먹뱉하는 어떤 신체적 외모 컴플렉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살펴주셔야 돼요. 자, 토의 물상은 써놨죠? 이거는 흙이라고 할까요? 흙 또는 논밭, 전답이라고도 하고 대지라고도 하고요. 숫자는 여기는 5하고 10이죠. 5하고 10이죠. 자, 여기 한 칸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불에 끓였어요. 맛이 어떨까요? 불에. 아, 제 맛이 어때요? 약간 쌉싸름하죠? 그래서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나고요. 화라는 것은 자기 몸을 쓰는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같이. 몸을 막 썼을 때 발생되는 열 에너지가 있잖아요. 몸이 막 빨갛게 달아올라 후끈후끈한 이 느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체 중에서 몸을 막 썼을 때 과부하가 걸리는 게 어느 부위일까요? 막 뛰었어요. 마라토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몇 개의 뭐라고 하죠? 예, 2개의 심장이 있는 사나이 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을 때는 이 심장 기능.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주는요, 연결, 관계식을 말하거든요. 얘가 심장 기능이라고 하면 반대로 화의 반대가 화를 수 있죠. 여기에서도 사실은 심장 기능이 발생돼요. 근데 이제 원초적인 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여기도 간이라고 했죠. 간이면 간이 문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지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적인 것이 작용을 해줘야 되니까 목의 반대인 얘의 문제가 됐을 때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기초과정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면서 얕은 듯 깊은 내용을 담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호기심 있게 관찰하는 눈을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목 외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작용력을 갖고 있어야 사주 안에서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교과서가 충실이 돼야지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심장, 그 다음에 골격계도 돼요. 여기가 근육이라고 그러면 얘는 관절, 두 개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이제 금은 어떤 물상으로 치면 금은 어떤 사람들은 보석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을 자원이라고도 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자원의 의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본래 우리 안에 존재하던 것이 그냥 위에 올라오는 자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와서 건립이 되는 자생적인 존재인데 얘는 자원이에요. 그러면 자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 땅에 매장되어 있어요. 석유, 이제 요즘 중동전쟁이 한참이잖아요. 석유라는 것이 우리가 바다에서 뜰채로 건드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 속에 있는 석유를 시추한다 그래요. 뽑아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금도 모래에서 이렇게 하듯이 광산에서 금을 캐내고 하고 나서 이 자원을 응용해서 씁니다. 자원을 응용해서 쓰는 게 금이 화를 만나면 화극금으로 금을 만들어 쓴다고 그래요. 이 자원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강하고 숫자는 금은 4하고 9입니다. 이제 자기 전화번호에 일간이나 월이 뭘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자기 전화번호에 이것이 들어있는지 금이 있다면 내 전화번호가 4랑 9랑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4, 9가 없으신 분들은 금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학관에서 번호 받은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 옛날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이 보완하는 걸 전화번호로 제시해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값을 따로 받고 그 개운법이라고 받아갖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4하고 9가 없네요. 옛날 전화번호에는 있었는데 새로 바꾼 거에는 없어요. 신기하다. 선생님은 3하고 8이 없죠? 거의 안 쓰죠. 그렇죠. 이상해. 그러게. 3을 좋아하는데도 안 쓰게 사실상은 되죠. 안 써. 참 미안해요. 저는 이 5자를 잘 안 써요. 이 징크스인데 5자를 잘 안 써요. 근데 로또 살 때 가끔 살 때는 3자를 일부러 넣어. 약간 넣으세요. 자기의 용신 숫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끌렸나 보다 3자. 신기하네. 저는 로또 살 때 25를 잘 넣어요. 25. 왜냐면은 저기 하나이글스의 연구 결번한 김태균 선수라고 있는데 야구 좋아하세요? 김태균 선수의 등번호가 52번이에요. 네, 52번인데 어느 날 야구를 보는데 연구 결번 이제 뭐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표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TV 화면에 52번이 잡혔는데 그날 오늘 로또 번호에 25번이 나오겠구나 그랬거든요. 아니 유독 그 숫자가 저거는 나온다. 근데 나왔어요. 자, 이제 금이 봄에서 여름 그다음에 환절기까지 지나서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순서대로 옵니다. 봄, 여름, 가을로 온 거예요. 가을은 단풍이 들어서 사실은 가을이 빨개요. 여름보다는. 근데 이제 단풍이 질 때쯤 새벽에 서리가 내리면 세상이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이때의 색깔을 흰색이라고 해요. 얼음, 눈 이런 것이 내려서 서리색이에요. 사실은 서리가 내린 이 색깔의 흰색이 있고요. 방향은 이제 이 가을에 스산한 느낌이 드는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게 언제일까요? 해가 뜰 때일까요? 해가 질 때일까요? 해가 질 때.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방향은 서쪽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진다 이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적인 심상은 쓸쓸함 또는 인생의 말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 금입니다. 이 금은 무슨 맛을 관장을 할까요? 얘는 왜 이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매운맛이에요. 근데 진짜 금 많은 사람들이 마라탕 좋아해요. 금 많은 사람들이 마라탕이랑 이런 거 막 매운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땡초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흰색 또는 서늘함, 쌀쌀함, 쓸쓸함, 그다음에 건조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건강, 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은 폐에 추우니까 이때 추우니까 감기가 잘 걸린다는 뜻이에요. 폐나 기관지. 감기를 걸리는데 무슨 감기를 하냐면 코감기 이런 게 걸리는 게 아니라 목감기, 기침감기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땀이 잘 안 나고요. 평상시에 땀이 많은데 아프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면 금이라는 것이 너무 차가우면 아픈 건데 금은 차가울 때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리가 차가우면 서리 상태로 있죠. 근데 약간 따뜻하면 어떻게 해요? 서리가 녹죠.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으신 분들은 평상시 땀이 많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은 금이 안 많아요. 봄에 태어났으니까요. 자, 겨울에 태어나거나 가을에 태어나서 금이 천간에 올라가. 그러니까 뿌리도 있고 위 천간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땀이 많을 수가 있어요. 금이 많으면 땀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차가운 상태, 서리 맞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온기만으로도 물이 녹듯이 땀이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가 돼 있어서요. 평상시에 손에 이렇게 땀이 많이 난다든가 이렇게 다한증이라고 그러죠. 이럴 수 있는 것. 이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 여기하고 여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래요. 간절기에 태어나신 분과 금이 있더라. 확률적으로 높더라. 그 다음에 폐 기관지, 그 다음에 몸이 차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 하복부가 차서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 금이 있다. 이게 금이 있다라는 게 일간인지 천간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지지 어디에 있는 건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차차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수는 이제 진짜 깜깜해진 어둠을 말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고 가을을 여기다 넣어버렸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이 겨울의 색깔은 이제 밖을 나가도 온통 이제 어둠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색이 검은색이에요. 흑색이죠.
묵색이라고도 하고 현색이라고도 해요. 이 색깔을 표시하는 글자들이 다양합니다. 묵색, 농담을 얘기할 때는 묵색, 현색할 때는 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깊이. 그 다음에 방향은 이제 동서남북이 남아있습니다. 이 수는 북쪽을 말합니다. 이게 지혜의 땅이 되기도 하죠. 이제 맛으로는 오미 중에서는 이 수라는 건 물이죠. 보통은 이 물상으로는 이게 물이죠. 수라는 건 물 또는 바다, 뭐 이슬, 안개, 설이 뭐 막 물에 관계된 모든 기체, 액체, 고체가 다 수입니다. 이게 기체, 수라는 상태는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체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가 기체가 되면 뭐가 될까요? 수증기.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과학 시간 같죠? 액체, 흘러다니는 상태, 유동적인 상태가 되면 이것을 물이라고 하고 바다, 시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체가 있어요. 얼어있는 것. 그렇죠? 얼음. 그 다음에 설이. 이것이 모두 물입니다. 이 수. 이 수는 이 기체가 되는 거는 언제 되는 거고 액체는 언제 되고 고체는 언제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절이나 온도에 따라서 알 수 있죠. 오행마다 온도가 있으니까요. 이 수는 자기 온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온도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타인의 온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타인이 나한테 전달하는 온도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의 온도를 갖고 있다 그랬죠? 타인의 온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 상대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타인의 온도가 돼야 내가 기체가 될 건지 액체가 될 건지 고체가 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래 돼 있으면 오래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였던 것이 어떻게 돼요? 타인의 온도에 의해서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타인과 오래 하는 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떤 거라고요? 내가 쓸모를 얻기 위해서는 기체가 될 건지 액체가 될 건지 고체가 될 건지 타인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엔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내 오래 있으면 내가 변하니까 지쳐서 집에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본다? 해자축 겨울에 태어나거나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천간지지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 수라는 특징의 기본 특징을 넣고 천간지지를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맛을 이 수가 액체 상태라고 하고요. 수를 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 우리가 먹는 돼지 국밥 할 때 국, 설렁탕 할 때 국, 뭐 아욱국 할 때 국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이 많으면 맛이 어떻게 되죠? 싱거워지죠. 그래서 이 수는 뭔 맛에 관계하냐면 짠 맛에 관계하는 거예요. 사주에 금하고 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짜게 먹을까요? 싱겁게 먹을까요? 짜게 먹어요. 근데 보시면 됩니다. 농도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금수로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병원 가서 체질 진단, 병원 가갖고 우리 몸에 수가 몇 프로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타고난 체질 안에 수가 있으면 전해질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질 농도를 높이려고 음식을 짜게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을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수로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짜게 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농도를 맞추려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가 있는 분들은 우리 신체 부위로 흘러다니고 막 이런 걸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를 말할까요?
에? 뭘 말할까요? 수에 관계된 거, 흘러다니고 막 이런 거 뭔가를 조율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뭐에 붙고 다른 거하고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묽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옅게, 옅어지게. 그래서 첫 번째 얘가 호르몬 역할을 해요. 호르몬, 뭐 부신피질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호르몬 막 이런 거 있죠. 요즘은 뭐 애견남 테토뇨 막 이러는데 그것도 호르몬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신장 희석시켜주는 거예요. 여과장치. 그러니까 독소를 중화시켜주는 게 신장에서 한번 걸러주는 건데 이 수가 농도를 묽게 해줘서 우리 체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을 시켜주는 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수가 많으면 신장에 고장이 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여기 화가 있죠. 화가 있는데 수로 다루셔도 또 고장이 날 수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은 서로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은 의고 그 다음에 신은 지라고 해요. 여기는 의리할 때 의예요. 지는 지혜할 때 지혜예요. 지식할 때 지고 그러면 얘는 왜 의가 되고 얘는 왜 지가 될까요? 의가 뭘까요? 의리. 뭘 의리를 하는 걸까요? 의리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를 의리라고 했을 때 의리는 무슨 뜻일까?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너하고 나하고 결합된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때나 지킬까요? 아무 때나 안 지킵니다. 이게 의라는 것은 의로움을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특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금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칼같이 끊어낸다는 뜻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인가 아닌가 판단하면서 본다는 것. 체계를 본다는 것. 이런 것이 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수라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무슨 뜻일까요? 지식이 많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얘는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판단을 하죠. 이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행동에 관계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얘는 분별이에요. 근데 얘도 판단이나 분별이나 비슷하죠. 얘는 가려내는 거예요. 속가는 뭘요?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다르죠? 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얘는 정보에 대한 분별을 말해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분별이 지혜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수가 있는 사람이 금은 없고 수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머릿속으로 분별은 다 했어. 옳고 그름을. 근데 판단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할까 말까? 안 했어요. 금이 없으면 뭐 판단은 안 했다고. 지식은 다 해서 이게 어떤 거야 라는 종류를 다 나열하고 구별까지 해놨어요. 구별을 했을 때 판단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얘는 쓰고 얘는 안 쓰고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걸 자르잖아요. 구별을 하잖아요. 이걸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두 가지를.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목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판단 요거까지 들어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목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기준으로 뭐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아니야. 저 인간은 내 사람이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의하고 신하고 하면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사람하고 믿음 관계, 믿음과 그 다음에
신용의 관계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이 구축을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뭘 하냐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실제 행동으로 딱 드러나는 것은 예하고 예예요. 예는 판단하니까 자르고 뭐 이렇게 솎아내고 하는 걸 하고요. 예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예의를 갖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면 예의를 갖추고 믿을 만하지 않으면 안 갖추지 않는데 표면적으로 갖추고 안 갖춘다고 하면 안 되죠. 이 예를 갖추는 화가 있어서 예를 갖추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걸 중시한다는 뜻이에요. 외연,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시하죠. 얼굴 꾸미기 같은 거 이제 뭐 병화나 정화나에 따라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겉에서는 인사를 다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신이 없으면 내가 그 머리를 숙인 존재에 대한 믿음은 1g도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행동에 관여하는 것이 예와 의입니다. 이제 조금 쉬고 할게요.